이제 일본을 생각할 때 애니메이션, 초밥, 그리고 공손한 인사를 떠올리시나요? 다시 생각해보세요. 일본은 예상치 못한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름다움의 기준을 흔드는 독특한 패션 트렌드부터 화장실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을 하이테크 변기까지 말이죠. 이 영상에서는 일본에서만 볼 수 있는 놀라운 것들을 소개합니다. 고정관념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끝까지 시청하세요. 번호 하나. 모두가 애니메이션이나 초밥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을 떠올리면 많은 사람이 애니메이션, 만화, 초밥, 그리고 공손한 인사를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문화나 그렇듯 일본도 훨씬 더 복잡하고 다층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일본인이 애니메이션이나 코스프레에 열광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이 이러한 세계적인 문화 현상의 발상지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팬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모든 미국인이 야구를 좋아하고 침대 밑에 글러브를 두고 잔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애니메이션과 만화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문화적 수출품이기는 하지만 일본 내에서는 특정한 팬층을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일본인은 일상생활에서 애니메이션을 거의 접하지 않으며 이는 가장 유명한 문화적 요소조차도 모든 사람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초밥은 어떨까요? 일본 요리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표적인 음식이지만 놀랍게도 모든 일본인이 초밥을 좋아하거나 자주 먹는 것은 아닙니다. 초밥이 일본 음식의 상징적인 요리임은 분명하지만 많은 일본인은 오히려 익힌 요리나 라멘, 카레라이스, 야키토리 같은 다른 음식을 더 선호합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생선회를 먹는 것이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마치 모든 미국인이 햄버거를 즐겨 먹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오해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본을 대표하는 애니메이션과 초밥이 모든 일본인의 취향을 대변하지 않는 것처럼 일본의 패션 문화 또한 개성과 자기 표현을 중시하는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독특한 패션 스타일은 무엇이며 그 문화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번호 2. 독특한 패션 하위 문화. 일본의 패션 씬은 개성 넘치고 독창적인 하위 문화로 유명합니다. 각 스타일은 고유한 철학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리타 패션은 빅토리아 시대와 로코코 양식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했으며 고딕 로리타는 어두운 고딕 요소를 포함하고 스위트 로리타는 파스텔 컬러와 귀여운 스타일이 특징입니다. 이 스타일은 여성성을 강조하며 전통적인 미의 기준에 도전합니다. 갸루 패션은 1990년대 서양의 트렌드에서 영향을 받아 탄생했습니다. 과감한 메이크업, 태닝한 피부, 화려한 의상이 특징이며 하라주쿠 스타일이나 갱구로 패션과 같은 하위 스타일은 전통적인 미의 기준을 넘어서는 강렬하고 개성적인 룩을 연출합니다. 비주얼계는 1980년대 음악에서 파생된 서브컬처로 글램록, 펑크, 헤비메탈 요소를 결합한 스타일입니다. 화려한 메이크업과 중성적인 패션이 특징으로 강렬한 시각적 인상을 남깁니다. 데코라 패션은 다채로운 색감과 액세서리 레이어링이 특징으로 자기 표현과 개성을 강조합니다. 오리걸 스타일은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패션으로 헐렁한 옷과 따뜻한 색감의 톤이 특징입니다. 이는 보다 여유롭고 자연과의 연결을 중시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합니다. 일본 스트리트웨어는 서양의 캐주얼 패션과 일본 특유의 감각을 조합한 스타일로 전 세계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히 어베이딩 에이프와 네이버후드 같은 브랜드는 정교한 장인, 정신과 대담한 디자인으로 전 세계 패션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의 패션 트렌드가 독창적이고 개성 넘치는 것처럼 일본의 하이테크 병이도 혁신적인 기술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하이테크 병이는 왜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걸까요? 번호 3. 하이테크 병이. 일본의 하이테크 병이, 즉 워슐에 쓴 문화적, 기술적으로 중요한 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병이들은 온열 병이 시트, 조절 가능한 비대 기능, 따뜻한 바람 건조, 자동 개폐식 뚜껑, 탈취 기능 등 다양한 첨단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능은 편안함과 위생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일본의 하이테크 병기 역사는 1980년대 토토라는 일본 기업이 첫 워슈렛을 출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 지속적으로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욱 정교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현재 많은 일본 병기에는 다양한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 패널이 탑재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물 온도를 조절하거나 분사 방식을 선택하는 등 개인 맞춤형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팬데믹 이후 사람들은 화장지를 대체할 더 위생적인 대안을 찾게 되었고, 이는 하이테크 병기의 글로벌 수요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토토, 파나소닉, 릭실 같은 일본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콜레와 같은 해외 브랜드도 음성 제어 기능을 갖춘 고급 모델을 출시하며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일본을 방문한 여행자들이 하이테크 변기의 편리함을 경험하고 나면 본국에서도 사용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유명 인플루언서와 할리우드 셀럽들이 직접 사용 후기를 공유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일본의 하이테크 변기를 사용해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화장실에서 이런 기술은 과한 사치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번호사 자판기. 일본에는 약 400만 대의 자판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자판기들은 일상생활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간식과 음료부터 신선한 농산물, 따뜻한 식사, 심지어 캔케이크나 살아있는 바닷가재 같은 독특한 상품까지 판매합니다. 기술적으로도 발전한 이 기계들은 터치스크린, 자동 재고 보충 시스템, 그리고 현금 없는 결제 방식 등을 갖추고 있어 편리함을 극대화하며 노동 비용 절감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낮은 범죄율 덕분에 전국적으로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새 지폐 도입으로 인해 일부 오래된 자판기는 사용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규제 변화와 소비자 선호도의 변화로 인해 자판기 수는 다소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본 문화에서 전통과 혁신이 결합된 흥미로운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번호 5. 캡슐 호텔. 일본의 캡슐 호텔은 독특하면서도 경제적인 숙박시설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호텔은 작은 침대 크기의 아늑한 공간을 제공하며 TV, 에어컨, 전원 콘센트 등 기본적인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캡슐들은 위아래로 쌓여 있으며 사다리나 계단을 이용해 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각 캡슐은 커튼이나 내부에서 잠글 수 있는 문으로 닫을 수 있습니다. 샤워실, 화장실, 무료 와이파이 등의 공용시설이 제공되며 일부 호텔에서는 사우나, 목욕탕, 수영장 같은 추가 시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캡슐의 개수는 50개에서 많게는 700개까지 다양합니다. 주로 남성을 위한 공간이 많지만 여성 전용 구역이나 층을 갖춘 곳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투숙객에게는 편안한 유카타와 슬리퍼가 제공되며 개인 소지품은 사물함이나 객실 내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호텔은 매우 경제적이며 보통 20에서 36달러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숙박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 업무를 마친 직장인이나 막차를 놓친 사람들, 혹은 색다른 경험을 원하는 여행객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캡슐 호텔은 단순한 숙박을 넘어 독특하고 저렴한 여행 경험을 원하는 이들에게 색다른 매력을 제공합니다. 번호 6. 코타츠 난방 테이블. 겨울이 찾아오면 일본 가정에서는 가장 따뜻한 발명품 중 하나인 코타츠를 중심으로 가족들이 모입니다. 코타츠는 약 600년 전 무로마치 시대부터 사용되어 온 난방 기구로 원래는 요리를 하고 집을 드던 전통적인 화로에서 발전했습니다. 현대의 코타츠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바닥을 파서 다리를 넣을 공간을 확보한 호리코타츠, 그리고 바닥 위에 직접 놓을 수 있는 이동식 오키코타츠입니다. 두 가지 모두 공통적으로 낮은 나무 테이블에 두꺼운 이불을 덮고 단단한 상판을 올린 후 하부에 전기 히터를 장착하여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일본 가정에서는 중앙 난방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코타츠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난방 기구로 주목받습니다. 방 전체를 드는 대신 필요한 공간만
집중적으로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난방기보다 전력 소비가 적어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입니다. 그러나 코타츠는 단순한 난방기구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겨울 저녁, 가족들이 모여 함께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며 때로는 낮잠을 즐기는 따뜻한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현대 생활에 맞춰 점점 더 진화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모델, 내장 충전 포트가 있는 디자인, 재택근무 환경에 최적화된 버전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번호 7. 게이샤의 기원. 일본을 대표하는 게이샤 문화의 기원이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가장 초기의 게이샤는 타이코모치라고 불리는 남성 예능인들이었습니다. 약 300년 전인 1730년경 등장한 이들은 서양의 어릿광대와 비슷한 역할을 하며 이야기꾼, 유머 전문가, 조언자로서 주로 봉건 시대의 귀족과 영주들을 섬겼습니다. 18세기 중반, 일본이 에도 시대의 평화로운 시기로 접어들면서 봉건 사회에서 남성 예능인의 필요성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여성 예능인들이 점점 더 두각을 나타내며 새로운 형태의 예술과 오락 문화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대화 상대가 아닌 음악, 춤, 시 낭송 등 세련된 예술적 공연을 제공하며 점점 인기를 얻었습니다.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여성 게이샤가 남성 예능인을 대부분 대체하게 되었으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발전하였습니다.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변화는 단순한 직업적 전환이 아니라 일본 사회 전체의 변화를 반영하는 중요한 흐름이었습니다. 당시 성장하는 도시 문화와 예술적 취향의 변화는 보다 정교하고 섬세한 오락을 요구했고 여성 게이샤들은 이러한 문화적 변화 속에서 중심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게이샤 문화의 발전이 일본 사회의 변화를 보여주듯 일본의 전통적인 목욕 문화 역시 독특한 휴식 방식과 깊은 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번호 8. 목욕의식. 일본에서 목욕은 단순한 위생을 위한 행위가 아니에요. 이것은 휴식, 정화, 그리고 심지어 사회적 교류까지 포함하는 하나의 의식이죠.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일본의 목욕 문화는 자연 온천과 대중 목욕탕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어요. 일반적인 목욕과 달리 이 의식은 정해진 과정을 따릅니다. 공용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각 개인은 지정된 공간에서 몸을 철저히 씻어 공동의 물을 깨끗하게 유지하죠. 보통 약 40도 정도로 가열된 이 물은 몸을 편안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을 돕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깊은 사색을 유도한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신체적 이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목욕 시간은 조용한 자기 성찰의 순간이 되기도 하고 다른 이용자들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자리이기도 하죠.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설은 남녀 구분이 되어 있으며 입욕 시 의복을 착용하지 않아요. 또한 차분하고 예의를 갖춘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흥미롭게도 일본에서는 역사적으로 문신이 조직 범죄와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 시설에서는 문신을 금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문신을 허용하는 곳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목욕 후에도 경험은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서히 몸을 식히며 휴식을 취하는데 이는 이 의식의 치료 효과를 더욱 높여줍니다. 현대 목욕탕에는 사우나, 마사지 의자, 라운지와 같은 편의 시설이 추가되어 전통적인 문화와 현대적인 요소가 조화를 이루고 있죠. 번호 9. 국수를 후루룩 먹는 것은 칭찬이다. 일본에서는 국수를 소리내어 먹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히려 이는 요리를 만든 사람에 대한 존경과 만족을 표현하는 방식이죠. 많은 서구 국가에서는 식사 중 소리를 내는 것이 무례하게 여겨지지만 일본에서는 국수를 후루룩 소리 내어 먹는 것이 요리가 맛있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예절이 아니에요. 실용적인 이유도 있죠. 국수를 소리 내어 먹으면 공기가 함께 섞여 국물과 면의 풍미가 더욱 살아나고 뜨거운 국수를 식히는 역할도 해 먹기가 더 쉬워집니다. 이러한 문화는 라면, 우동, 소바 같은 일본식 국수 요리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서양식 파스타는 적용되지 않아요. 이 차이는 지역의 입맛과 전통에 따라 음식 문화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 관습은 현대 사회에서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일부 국제 관광객들과 일본 현지인들 사이에서 국수 괴롭힘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며 전통적인 식사 예절과 글로벌 식사 문화 간의 경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루룩 소리 내어 먹는 문화는 여전히 일본 음식 문화의 중요한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음식에 대한 깊은 감사와 공유하는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를 반영하죠. 그렇다면 다음에 일본에서 뜨거운 라면 한 그릇을 먹게 된다면 당신도 소리내어 먹어볼 것인가요? 이러한 문화는 여행 중 현지의 전통을 존중하는 자세에 대해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까요? 번호 10점 절 문화, 절 오치잇은 일본의 예절 중 가장 흥미로운 요소 중 하나로 깊은 의미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절의 기원은 100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가 아스카 시대와 나라 시대에 중국 불교의 영향을 받아 권위와 지위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해졌죠. 오늘날 절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존경, 감사, 사과 또는 종교적 신앙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절의 의미는 각도와 지속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약 15도 정도 몸을 숙이는 샤쿠구이시는 가벼운 인사에 사용됩니다. 30도 정도의 케이레이 징리는 비즈니스 미팅이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용되는 더 정중한 절이죠. 가장 깊은 45도 절인 사이케이레이 수이징리는 진심 어린 사과나 깊은 감사를 표현할 때 행해집니다. 이러한 절의 방식은 단순한 몸짓이 아니라 전하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와 위계를 반영합니다. 절 문화는 일본의 종교적 전통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토 의식에서는 신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해 절을 하는데 이는 이 전통이 단순한 예절을 넘어 신앙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최근에는 외국인과의 교류가 많아지면서 악수를 하는 문화도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일본에서 절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남아있죠. 번호 11. 쓰레기통이 거의 없는 깨끗한 거리. 일본의 거리는 공공 쓰레기통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이 현상의 배경에는 1995년에 발생한 도쿄 지하철 살인 가스 공격 사건이 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 이후 보안 강화의 일환으로 많은 공공 쓰레기통이 철거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는 단순한 예방 조치를 넘어 하나의 문화적 규범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개인의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을 중시하는 일본의 문화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은 공공장소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가져가 적절히 처리하는 습관을 배우며 자랍니다. 이러한 단순한 실천이 거리를 깨끗하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책임감을 기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한 일본의 청결 문화에는 공동체 정신이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주민들이 함께 거리를 청소하는 지역 봉사 활동이 전국 곳곳에서 정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공공장소를 유지하는 것이 모두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됩니다. 번호 12. 지하 쇼핑몰. 일본의 번화한 도시들 아래에는 방대한 지하 쇼핑몰, 즉 치카가이라는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합니다. 이곳은 단순한 쇼핑 공간을 넘어 실용성과 혁신, 그리고 현대적인 편리함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 생활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본에서 지하 쇼핑몰의 개념은 1930년대 도쿄 긴자 지역에서 첫 번째 복합 단지가 생기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 이러한 공간들은 주요 도시 곳곳에서 확장되며 보행자의 주요 통로이자 활기찬 상업 및 사회 활동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 도쿄역 아래 위치한 예스 쇼핑몰은 180개 이상의 상점과 레스토랑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주쿠 서브넥은 여러 기차역과 연결되며 약 100개의 매장을 운영 중입니다. 오사카에 위치한 크리스타 나가호리는 8만 1000평방미터 이상의 면적을 자랑하며 일본에서 가장 큰 규모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곳은 단순히 쇼핑을 위한 공간만은 아닙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피난처가 되고 겨울에는 따뜻한 실내 공간을 제공하며 일본의 다양한 기후 속에서 편리하게 이용됩니다. 또한 한정된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지상 교통 혼잡을 줄이며
대중교통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구조로 인해 출퇴근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한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번호 13. 크리스마스의 KFC 전통. 일본에서는 연말이 되면 칠면조나 햄 대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즐기는 가정이 수백만 곳에 이릅니다. 이 독특한 전통은 1974년 KFC 일본 지사가 처음 크리스마스 마케팅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탄생했습니다. 당시 한 외국인이 크리스마스 대표 음식인 칠면조를 찾았지만 쉽게 구할 수 없었고 대신 치킨을 선택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포착한 회사는 크리스마스에는 켄터키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치킨을 연말 대표 음식으로 홍보했습니다. 그 당시 일본에서는 크리스마스를 크게 기념하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캠페인은 하나의 문화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약 360만 가정이 연말에 KFC를 찾으며 일부 매장은 평소보다 매출이 10배 이상 급증하기도 합니다. 수요가 워낙 높아 많은 고객이 몇 주 전부터 사전 예약을 해야 연말에 치킨을 즐길 수 있을 정도입니다. KFC 일본 지사는 크리스마스 시즌마다 프리미엄 로스트 치킨과 특별한 포장 디자인을 추가하며 이 전통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심지어 매장 앞에 상징적인 커넬 샌더스 동상도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며 연말 분위기를 더합니다. 이 사례는 글로벌 기업이 현지 문화에 적응하며 동시에 그 문화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색다른 연말 전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나라에서도 프라이드 치킨이 크리스마스 대표 음식이 될 수 있을까요? 번호 14. 샐러리맨 문화. 일본에서 샐러리맨이라는 용어는 회사에 고용된 월급 직장인을 의미하며 이들은 회사에 대한 극도의 충성심을 보이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러한 헌신은 종종 하루 12에서 18시간에 이르는 긴 근무 시간을 의미하기도 한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직장인들은 때때로 회사 노예 또는 기업 가축과 같은 부정적인 표현으로 불리기도 한다. 일반적인 하루 일과는 아침 일찍 시작되며 출근길에는 극심한 혼잡 속에서 만원 전철을 타야 한다. 이러한 전철은 너무 붐벼서 정부에서 승객을 안으로 밀어넣는 전문 직원을 배치할 정도다. 사무실에 도착한 후에는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일하며 간신히 시간이 나면 이자카야 같은 작은 술집이나 오락실과 같은 장소에서 잠깐의 휴식을 취한다. 극심한 피로로 인해 거리, 기차역, 심지어 인도 위에서 잠을 자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다. 이처럼 바쁜 일정으로 인해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어 많은 아버지들은 집에서 얼굴을 보기 어려운 존재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혹독한 직장 문화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 많은 이들이 심장질환, 뇌졸중, 그리고 정신건강 문제를 겪으며 때때로 거리에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울부짖거나 벽을 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장면이 너무 흔한 나머지 주변 사람들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번호 15. 지진 대비 시스템. 일본의 지진 대비 시스템은 수십 년간의 경험과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발전한 정교한 체계다. 이 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건축 기준, 최첨단 공학 기술, 강력한 긴급 대응 네트워크, 광범위한 대국민 교육 및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포함한다. 1923년 간토 대지진과 1995년 고베 대지진과 같은 대규모 재난을 겪은 후 일본은 건축물이 강한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도록 극도로 엄격한 건축 기준을 확립했다. 특히 면진 시스템과 같은 첨단 기술을 통해 건물이 지진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재난이 발생하면 일본 적십자사와 같은 기관이 신속하게 자원을 동원하여 즉각적인 구호 활동을 펼치며 2024년 1월 이시카와현에서 발생한 지진 당시에도 이러한 대응이 빛을 발했다. 국민들의 지진 대비 의식은 정기적인 훈련과 고도로 발달한 조기 경보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화된다. 도쿄대학 지진연구소와 같은 기관들은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며 건축 기준과 재난 대응 전략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 덕분에 일본은 세계적인 지진 대응 선진국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오늘의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뜨는 다음 영상을 클릭하시면 더욱 흥미로운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댓글로 다음에 다뤄줬으면 하는 나라를 추천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